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보인 거죠. 이런 분들이 한 기업 사옥에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콘텐츠가 공간 그리고 지역의 컬러를 칠한 곳. 한 하우스 노웨어는 얼마짜리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공간 콘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손동선입니다. 성수동에 우주선이 착륙했다. 올림픽 대로를 달리다 보면 방금 우주에서 내려온 듯한 신기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하우스 노웨어,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누데이크를 전개하는 II 컴바인즈의 사옥이죠. 누가 봐도 독특한 이 외관은 국내를 넘어 해외 관심까지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을 방문한다면 한 번쯤 꼭 들러야 할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젠틀몬스터는 하필 성수동에 이 우주선을 착륙시켰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젠틀몬스터, 왜 성수를 선택했을까? 입니다. 에스파의 카리나, 틸다 스윈튼, 사카구치 켄타로, 허광한, 헌터 샤퍼, 변우석.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유명한 국내외 톱스타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 기업 사옥의 오프닝에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우스 노웨어는 사옥이면서 동시에 플래그십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정도 파급력은 보통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메가 플래그십에서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왜 청담 압구정 같은 전통적인 상권이 아니라 신흥 상권인 성수를 선택했을까요? 젠틀몬스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아티스틱한 공간 연출인데요. 실험적인 인테리어,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디스플레이. 현대미술관이 작품을 전시하고 굿즈를 판매를 하지만 젠틀몬스터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역발상을 보인 거죠. 안경을 팔기 위해 작품을 전시하는 일종의 역발상 리테일을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보여준 브랜드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수의 선택은 어쩌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컨텐츠의 파급력이 입지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하더라도 장소의 이 맥락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은 결국 주변 컨텍스트 전체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홍대나 합정처럼 젊고 내추럴 하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 그리고 역발상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캔버스가 바로 성수동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성수동을 가기만 해도 정말 새로운 자극들을 항상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젊고 트렌디한 바이브, 사실 어디서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성수동은 이처럼 지금 가장 핫한 상권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상권이 되었을까요? 런던의 쇼디치, 뉴욕의 브루클린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런던의 쇼디치는 직물 가죽 등 공장으로, 뉴욕의 브루클린은 항구 기반의 제조, 공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두 지역 모두 제조 공업이 쇠퇴하면서 노후화가 됐고 빈민, 이민자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은 임대료로 예술, 문화, 창작자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들의 개성이 축적되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 기반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두 지역 모두 도시 중심지에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문화, 예술 기반의 젊은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담은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발전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콘텐츠가 공간, 그리고 지역의 컬러를 칠한 곳, 성수동도 마찬가지겠죠. 하우스 노웨어 주변으로는 국내 최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 무신사 메가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의 신사옥이 몇 년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컨텐츠 드리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활용하는 방식과 빈도가 일반 기업과는 사뭇 다릅니다.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갔을 때 이 성수동 지역 자체가 온통 카리나님의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도시, 지역 자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성수 최초의 전광판까지 무신사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참고로 전광판은 법적 요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업지역에 된다든지 거리폭 규정 혹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겨내고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신사의 성수 광고화 의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퍼업 성수라는 그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으로 팬들과의 접점을 또 만들었고요.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신사옥이 오픈하면서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젠틀몬스터는 거대한 낮잠 자는 강아지 조형물은 물론 내부에 정말 다양한 전시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요. 특히나 한창 이슈가 됐던 게 이
하우스 노웨어 바로 옆 부지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젠틀몬스터에서 이 건물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매입하지 못하고 임차를 해서 건물을 부셔버렸죠. 정말 이런 게 새로운 접근, 크리에이티브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시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우스 노웨어, 무신사, 크래프톤이 모이는 트라이앵글 스트릿이 형성이 되는데요. 본래 성수의 메인 스트릿이 연무장길이었다면 이 세 브랜드가 새로운 메인 스트릿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트라이앵글 스트릿이 더 유명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성수동에 왜 이렇게 독특한 건물을 지은 걸까요? 건물의 형상을 보고 정말 말들이 많죠. 그만큼 이슈 메이킹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포인트가 이 건물을 설계한 곳이 국내 건축사 더 시스템 랩이라는 곳인데요. 서울의 주요 건물이자 핫플이 될 공간을 로컬 스튜디오가 설계했다. 이건 도시의 브랜딩 관점에서도 자긍심을 줄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을 떠올리면 어떤 곳이 있나요? 아마 외국인 관점에서는 경복궁, 남산타워, 롯데타워 같은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궁이나 남산타워, 최고층 건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우스 노웨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의 오늘을 잘 보여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동시에 세계에서 손꼽히게 트렌드가 빠른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한 브랜드의 사옥이 실험적 형태로 개발되고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는 현상, 그 자체가 가장 서울스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이나 방향성일 수도 있겠지만 급변하는 서울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브랜드이자 사옥이 바로 하우스 노웨어입니다. 실제 방문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건물의 전체 외관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저층의 리테일 스토어에 더 포커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1층 외부 바닥을 밝은 소재로 구성하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연스럽게 반사판이 되어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했는지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엔 강아지 및 로봇 형상의 구조물도 특이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누데이크 티하우스로 가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마치 화물용 엘리베이터처럼 만들어서 기존 매장과 티하우스로 가는 동선의 구분을 확실하게 구성을 했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비트감 있는 음악을 틀어서 또 다르게 공간의 분절을 확실히 이루어 주었습니다. 다른 분위기 및 공간으로 가는 걸 시각적이자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티하우스는 웨이팅이 3시간이 넘어서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그 미술관 같은 공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높은 층고와 양옆을 뒤덮은 컬러풀한 그 커튼,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구조물이 일반적인 티하우스와는 단연 차별화되는 곳이 젠틀몬스터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사실 티를 만든다길래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시향을 하는데 향이 너무 직관적이고 좋아서 선물할 일이 있으면 꼭 구매해야겠더라고요. 다음에는 이 누데이크 티하우스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독특한 하우스 노웨어는 얼마짜리 건물일까요? II 컴바인즈는 이 토지를 2018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 토지는 두 필지를 합쳐서 1183평, 평당 4,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최근 성수 토지의 평당가는 2억대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 사례로 무신사가 수많은 건물을 성수동에 개발했지만 성수의 406평 대지에 지은 건물을 1115억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노웨어 위치는 무신사 사례보다 약간 남측이라 입지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평당 2억만 적용해도 대략 2,300억 수준의 토지 가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도급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1,400억대 차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안경만 잘 파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만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도 너무 잘하네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사옥을 지으면 과연 누가 사갈까? 물론 이 사옥을 당장 팔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옥 가격이 값지면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옥 가치가 높아지면 담보력이 커지는데요. 기업의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한 예로 롯데케미칼이 신용위기에 처했을 때 롯데그룹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기도 했죠.
은행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롯데케미칼 회사채에 보증을 제공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두 발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바로 이렇게 고가의 기업 사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수동은 무신사, 크래프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사실인데요. 일명 성수동이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 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과거 강남역, 명동 같은 전통 상권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지금은 컨텐츠 기업이 상권을 만들고 키우는 일명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는 대기업이 만든 상권이 아니라 컨텐츠 기업이 키운 상권인 것이죠. 브랜드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동네를 바꾸면 동네가 도시를 바꾸게 됩니다. 성수의 우주선은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네, 오늘은 젠틀몬스터의 사옥을 토대로 성수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